자, 이 소득세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는 게 개인에 대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와 그리고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의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소득이라는 건 우리 부가가치세는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이었고 이제 우리 소득세는 소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다르게 말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니까 돈을 안 쓰면 그 세금을 낼 일이 없죠. 그럼 소득세를 내기가 싫다? 그럼 돈을 안 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세금 내고 싶죠. 그죠? 그럼 우리가 둘 다 넓은 의미의 소득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개인이 벌어들인 거에 대한 소득세는 개인자를 생략해서 소득세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소득자를 생략해서 법인세법이라는 이제 표현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자, 그럼 개인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한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포괄주의. 가볍게 드러나고 해놓고서 첫 시작부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죠? 근데 내용을 알면 별말 아니에요. 소득세는 소득의 원천이 뭔지를 먼저 따지겠다는 거예요. 너가 어떤 걸로 돈을 벌었는지를 찾아서 그럼 그 돈 번 원천을 따져냈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라라고 소득세법 법전에 열거되어 있으면 부과를 하고 열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부과 안 하겠다라는 게 소득세예요. 그런데 법인세법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순자산이 우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 느낌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순수한 너 돈이 늘어났으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세금 부과하라는 게 우리 포괄주의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별말 아니죠. 한자라서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1,000원만 주세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저한테 1,000원을 주셨어요. 그럼 제가 그 1,000원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하고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제가 그냥 가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제 돈이 늘어났죠. 그러면 방금 그런 방식으로 해서 돈이 늘어났을 때에 그럼 우리 세법은 나의 소득의 원천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럼 방금 저는 그 1,000원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거죠? 우리 일명 삥이라고 이야기하죠. 삥 뜯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삥 뜯었다 1,000원을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천을 찾았으니까 그럼 삥 뜯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라고 되어 있으면 세금 부과할 거예요. 그런데 설마 그런 표현이 적혀 있을까요? 안 적혀 있겠죠? 그럼 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차원에서 한 거예요. 법인 차원에서. 그래서 그 돈은 내가 갖지만 법인에 넣는 거예요. 그럼 법인이라 그러면 그냥 법인 돈 1,000원이 늘어났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될 거예요. 그게 이 둘의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 보면 그 깡패들이 조직 만들어서 무슨 건설사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대놓고 말해요. 나는 국가에 세금 납부하는 합당한 국민이라고. 돈 벌면 내잖아. 근데 혼자 돌아다니는 건달들은 안 내거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납세 의무를 충실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리를 영화에서 하는 걸 보면 저 혼자 웃고 있더라고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렇네.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소득세가 지금 우리 교재에 보시면 교재 소득세의 범위가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 소득 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열거주의 과세 대상이 여러분들이 이건 개인이에요. 사업은 개인 사업자들 있죠. 그러면 사업해서 돈을 벌든지
근로 월급을 받든지 기타 어쩌다 한번 받든지 아니면 일하다 그만둬서 퇴직금을 받든지 아니면 뭔가를 팔아서 양독 차익을 가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열거주의라는 말은 그 아래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예요. 세금 부과 안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건 자, 이자나 배당 형태나 연금, 지금 현재는 연금도 다시 끼어들었는데 이자 배당 형태에 대해서 이제 열거를 과거에 하고 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신기한 상품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딱 그것만 빼고 이거 아니에요 한 다른 것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금 안 내도 된다고. 그러니까 점점점 증가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것들은 다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포괄주의를 가미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펀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 이제 배당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게 너무 규정하기가 상품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포괄주의를 가미하고 있다고 표현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연금도 그런 상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연금도 막 늘어나서 연금도 이제 포괄주의를 가미하는 형태로 또 추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칙은 열거주의인데 이제 마지막에 뭐 위와 유사한 것들도 과세하겠다라고 적어놓고 포괄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과세 방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소득세는 우리 자연인인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 태어나거나 올해 죽은 거 아니면 내가 1월 1일부터 무조건 12월 31일까지 어떤 일을 해서든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다 부과해요. 자, 예를 들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아니고 너가 1년 동안 이것 전부 다 한 거에 대해서 다 합쳐서 총 얼마 벌었어 라고 해서 세금 부과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종합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전부 다 합쳐서 너 총 얼마 벌었어. 저도 지금 이것도 받고 있고 이것도 받고 있고 이것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1년간 얼마 벌었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회사 다니시면서 다른 일 할 수도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합치는 게 종합과세 원칙인데 자 그럼 자 우리 잠깐만 교재 한 페이지만 뒤로 가시면 원래 271페이지 제일 아래에 원천징수 제도인데 다음 페이지 넘기면 표가 적혀 있죠. 자 그럼 원천징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로 둘로 분류가 나눠져요. 자, 이건 좀 이해하셔야 돼요. 개념을. 자,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예요. 원천징수 한번 당하고 나면 그 돈 번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금 낼 필요가 없어지는 걸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대표적인 게 자, 여러분이 자, 우리 기분 좋게 로또 1등 됐다 생각해 볼게요. 이거 가지고 내년 5월 달에 세금 내라 그러면 지금 11월 달인데도 그때까지 그 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 돈을 지급하는 은행이 지금 현재 농협이죠. 그럼 그 돈에 대한 세금을 그냥 원천징수 하는데 나중에 1년 얼마 벌었다가 아니라 그에 대한 세금을 좀 높이 잡고 있어요.
20% 넘어가는 건 30%. 그럼 그거 떼고 더 이상 이 돈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안 하겠다라고 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첨 안 돼봤지만 로또 1등 되어서 온 사람들한테 뭐 세금 이야기하면서 기부하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기꾼들이죠. 세금 다 내고 끝내고 왔는데 또 세금 이야기하면서 기부하래. 그런 좋은 일을 빌미로 사기치는 놈들이고, 그죠? 우리 로또 같은 이런 거는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거예요. 그럼 예납적 원천징수는 뭐냐면 원천징수 이후 확정 신고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예요. 원천징수를 당하는데 그 세금이 진짜 내가 내야 될 세금 전체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전체가 아니고 세금 떼이고 나서 나중에 진짜 내야 될 세금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걸로 가감하면서 처리할 거예요. 대표적인 게 월급 받으시는 분들 매달 세금 떼이죠.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올해 2020년도에 번 거에 대해서는 내년 5월 달에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얼마 벌지 모르잖아. 근데 국가는 세수 확보 2위예요. 소득세가. 그러니까 세금 빨리 뜯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간이세액표라는 걸 매년 제시를 해요. 그럼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얼마 월급인 사람, 이 사람 월급으로 몇 명이 먹고 산다를 등록을 하면 그 사람한테 원천징수할 세금이 나오게 돼요. 그럼 그걸 일단 징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 이제 1년 지나니까 1월 달에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2월 달에 월급만 있는 사람들은 좀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으니까 따로 확정 신고를 하겠대요. 그게 연말정산인 거예요. 그럼 연말정산 한다라는 건 내가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럼 전년도에 내가 월급 받을 때 떼었던 세금하고 비교해서 많이 떼었으면 돌려받고 작게 떼었으면 더 내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그걸 해야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예요. 이게 예납적 원천징수예요. 그럼 지금 이런 원천징수는 어차피 확정신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5월 달에 종합소득신고라고 하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확정신고라는 걸 추후에 해야 되는 건데 얘는 세금 내고 땡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소득에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완납적 원천징수는 종합과세하는 종합소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얘를 칭하는 명칭이 분리과세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분리과세. 종합과세에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분리과세라는 건 종합과세에 미포함할 거라는 거. 이미 세금 내고 끝냈기 때문에 종합과세 하는데 빼버릴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완납적 원천징수가 뭔지 느낌 있으시죠? 근데 표현은 완납적 원천징수보다는 분리과세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시 앞으로 가보면 270페이지 종합과세, 분리과세 적혀 있는데 이제 무슨 말인지 느낌 있으시죠? 그런데 또 그 아래에 얘하고 비슷한 글씨 분류과세라는 애가 있죠. 그죠? 분류과세라는 건 얘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자, 얘는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거예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자, 우리 퇴직금 1년에 받아봐야 몇 번 받을까요? 많이 받는다고 좋은 건가요? 그러면 더 작겠죠. 차라리 짧고 굵게 가는 게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회사를 30년간 다녔어요. 그러면 퇴직금이 많겠죠, 꽤. 그런데 그 해에 퇴직금 그렇게 오랫동안 일한 거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서 받았는데 그 해에 내가 다른 그 해의 월급하고 이하고 합쳐가지고 다 번거래서 높은 구간의 세율을 맞는 건 너무 부당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분류해서 우리 퇴직소득은
연분연승법이라는 거 써요. 장기 근속 공제 같은 걸 써서 그래서 이것만 따로 계산하지 종합과세에 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양도소득 제 소원이에요. 이거 세금 한번 내보는 거예요. 이건 내가 사온 거에 사왔던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팔면 차익 있죠.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예요. 이거 세금 높다고 뭐라는 사람들 보면 저는 가서 확보하고 싶어요. 저는 내보고 싶은데 내지도 못하는데 거꾸로 내린 사람들한테 보장해 준다 그러면 난 좋아하겠지만 근데 얘도 잘 일어나는 건 아니죠. 주택의 경우에도 그렇고 장기 보유에 대한 또 특별 공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적용을 해서 얘도 따로 빼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집에 몇십 년간 살았는데 그 사올 때 금액하고 몇십 년 뒤의 금액은 당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겠죠. 물가 상승이라는 것도 최소한 있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물가 상승률이 5%라고 잡으면 10년 뒤면 1.5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집값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 했을 때 1.5배가 뛰었으면 양도소득세가 40% 정도 나왔으면 너무 세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40%가 세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얘를 종합과세에 집어넣어 버리면 그보다 더 높은 구간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건 따로 더 분류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취지예요. 그럼 분리과세하고 분류과세는 둘 다 종합과세에 안 들어오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성격은 아예 다르죠. 얘는 따로 계산하겠다는 거고 분류해서 계산하겠다는 거고 분리과세는 이미 분리해서 세금 다 내고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미가 둘이는 다르니까 처음 봤을 때 글자 두 개가 조금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기준점으로 정확하게 잡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개인 단위 주의라고 적혀 있죠. 소득세는 우리 사업장 단위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가 사업장 단위였지. 자, 여러분이 친구하고 동업을 해요. 그럼 한 가게에서 1억이라는 이익이 나온 거예요. 그럼 1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그 친구하고 동업하고 있을 때의 지분을 나눠요. 똑같이 반반이라면 각각 5천 번 걸 가지고 각각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인 단위 과세 제도라는 거예요. 자, 세대 단위 과세인 경우에는 우리 거주자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우리 가족들은 나하고 다 특수관계자죠. 우리 가족들은 그 사람들 가지고 이제 세금 나눠 먹기 하려고 분배시키려고 1억이면 많잖아. 근데 3명 나눠 버리면 3천 얼마로 줄어들면 세금이 많이 감소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전부 다 합산시켜 버릴 거라는 거예요. 자, 좀 다득해요. 다음 인적 공제 제도와 누진 과세 제도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소득세는 사람이 버는 건데 먹고 살려고 버는 거죠. 그럼 이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 수에 맞춰 가지고 세금 안 내도록 공제 빼줄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 월급 가지고 부모님 같이 모시고 뭐 배우자 집안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셋이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총 합쳐 나까지 하면 7명이 먹고 살아요. 정말 힘들겠죠? 그런 사람은 세금 낼 일이 없을 거예요. 이재용이 아닌 이상은. 많이 벌면 내겠는데 저처럼 힘들게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이거 인적공제제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제가 먹고 사니까 국가가 세금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월급 가지고 같이 먹고 사는 사람이 많다면 그러면 내가 내야 될 세금 양은 줄어들게 되는 인적공제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누진과세, 이건 부가가치세 하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내가 예를 들어 24% 구간을 맞는다고 해서 모든 세금을 24% 맞는 게 아니라 얼마까지는 6%, 그걸 넘어가는 곳은 15%, 그걸 넘어가면 24%. 그럼 높은 거 맞으면 맞을수록 좋은 거죠. 세금 내기 싫어서 작게 벌래? 그런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요. 그죠? 거의 대다수는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내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원천징수 제도는 이제 앞에 말씀을 드렸고, 자, 다음 272페이지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고 적혀 있죠. 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당연히 이자. 자, 이건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안 하고 그냥 다 주게 되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서 원천징수 안 해가지고 지급한 돈의 3%의 이자. 자, 우리 그 이자는 하루에 얼마일까요? 이자율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부가가치 때 이야기하던 납부 불성실 이자라 그랬죠. 만분의 2.5도 같이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줄 때는 여러분이 회사에 돈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원천징수를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요. 안 하면 금액 얼마 안 되니까 내가 물리겠니 하면서 감정 상하는 경우가 생겨요, 사장님하고. 자, 그럼 이자를 지급하거나 배당 지급하거나 아니면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소득이라든지 일용근로소득, 일용직도 근로소득에 그게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특정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특정사업소득 적혀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학원에 연봉 협상을 안 한 지가 한 4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사업소득으로 받고 있어요. 근데 사업소득은 사업장이 있는 사업소득자가 있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소득자가 있어요. 저는 수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사업소득이라고 하는데 그게 특정 인적 영역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저한테 우리 이 학원도 돈을 줄 때 3%와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고 줄 거예요. 안 하면 쟤네들이 가산세 대상이 되고 비굴하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3%를 보내달라고 지방소득 3% 보내달라고 부탁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뭐 연금이라든지 뭐 기타 소득이라는 건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보면 어쩌다 한 번 일어날 만한 계약 위반 그 해약이라든지 저 아직 한번 받아보고 싶은 뇌물이라든지 배상금이라든지 알선수재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진짜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타 소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봉사료라는 것도 있어요. 그 제주 아일랜드 이제 섬나라라고 말하니까 별로 안 좋으니까 거기는 봉사료가 좀 제도가 이상하지만 일반적으로 돼 있는 봉사료는 또 지급할 때에 사장님이 5%의 원천징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 기준점이 다 있어요. 근데 사장님은 꼭 원천징수하는 이유가 그 봉사료도 카드 긁을 거잖아요. 그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하고 그 소득자의 소득 기속으로 신고를 안 하면 우리 회사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내 소득이 높이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저한테 지급한 거라고 전부 다 처리를 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처리하려면 원천징수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퇴직소득, 퇴직금 줄 때도 당연히 원천징수를 해요. 이걸 우리 분개했잖아. 퇴직금 주면서 예수금, 그죠? 자, 그럼 이제 뭐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이 있는데 이건 뒤쪽에서 근로소득하면서 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일용근로자도 하나분의 정도까지만 보시고, 자, 원천징수세액 납부, 원천징수는 이번 달 귀속이면 11월 귀속이죠. 그럼 언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하죠?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돼요. 항상 제가 말하지만 다음 달 10일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10일까지인데 대한민국 사람은 10일 날 하죠. 그죠? 그렇게 할 거면 절대 오류가 없어야 돼요. 저도 몇 번 실수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가산세는 내가 물 마음이 있는데 알면 욕 들어먹기 싫어서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날 밤 하루 종일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티 안 나게 신고할 것이냐 이런 게.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 20인 이하의 사업장은 반기 신고가 돼요. 반기 신고라는 건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미래 여기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사 사무실 쪽 일하시는 분들이 거래처 사장님이 모르다가 어느 날 반기 신고가 가능한 걸 알면은 그거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올 거예요. 무조건 결단코 말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왜냐면 원칙상은 자기 돈 아니잖아. 자기 장부 예수금이라 적혀 있는 거죠. 이게 6달치가 모이면 돈이 커요.
돈이 크니까 사장님이 그 내려는 게 부담스러워서 못 내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국세이기 때문에 통장 압류를 당해요.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 기장료가 안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근데 분기 납부를 하면 반기 납부하면 이상하게 결국은 마무리가 미납으로 끝나더라고. 그래서 압류로 끝나기 때문에 이게 목돈이 됐을 때 느낌이 틀린 거예요. 지금 몇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의 세금하면 100 몇십만 원, 뭐 이렇게 200만 원 이 정도 됐건데 다 합쳤을 때, 근데 이게 6개월 몰려버리니까 1,000몇백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1, 200이 부족하던 사람이 6개월 뒤에 1,100만 원이 생기겠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안 하는 걸 권하는데, 그래도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는 있다고 알려줘. 그거는 이제 거기서 일어난 일이고, 전 방금 제일 고민하는 건 그거였어요. 기장료가 안 들어오는데 이걸 계속 손대줘야 되냐, 그거예요. 그죠? 정말 이건 딜레마에 빠지겠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거예요. 왜냐면 예수금은 자기 돈 아니잖아. 딴 사람 돈을 지금 자기가 쓴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직원들 월급 줘야 될 건데 그 세금 대신 낼 거라고 했던 지금 이 세금을 못 낸 거잖아요. 자기가 지원해 주는 거 단 1도 없는 거예요. 월급으로 줬다 그러면 다 나갔어야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서로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 정도까지만 아시지, 남들한테 알려주면서 널리 홍보할 거리는 아니에요. 이거. 자, 그럼 이제 납세 의무라는 게 있어요. 자, 오른쪽 293페이지에 거주자라는 표현과 이제 비거주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차이가 뭐냐면,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거고, 우리나라에서 벌든 외국에서 벌든 전부 다 우리나라에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런데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번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거예요. 자, 그럼 거주자 비거주자의 기준이 뭐냐면 한국 사람 외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거소를 6개월 183일 이상을 두고 있으면 거주자로 보는 거고,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뭐 F4나 H2나 이런 비자를 받으면 출입국 관리소에 근로계약서 같은 걸 내야 그런 비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보면 6개월짜리 근무 계약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그분들은 전부 다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거주자 의제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 우리 류현진이라는 야구 선수 있는 건 아시죠? 야구를 안 좋아해도 9시 뉴스에도 한 번씩 튀어나오니까, 걔가 그 외국에 공 던지러 6개월만 하러 간 게 아니겠죠? 그럼 걔는 지금 간지 꽤 됐을 거예요. 언제 간지 모르는데, 그러면 걔가 그 미국에서 공 던져서 버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필요 없는 비거주자인 거예요. 그럼 걔는 어떤 걸 우리나라에 세금 내냐면, 우리나라에 와서 옛날에 보니까 라면 먹고 돈 벌고 그러죠. CF 찍고 막. 그럼 그거에 대해서만 한국에 세금 내는 거예요. 손흥민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공 차서 돈 버는 건 그 나라에 세금 내지 우리나라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걔 요즘 은행 광고 같은 데 막 나오죠. 그런 거는 또 이제 우리나라에 세금 내고, 그런 사람들을 비거주자 의제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용을 쭉 보는데 1년이라는 기준이 나오면 이거 한 3년 지난 거네라고 봐야 돼요. 이게 반토막 내서 이제 국내에 거소를 183일로 되어 있으니까, 기준이 만약에 1년이라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빨리 닫아버리세요. 그건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자, 그래서 그 거주자는 국내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니까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 표현도 하고, 그러면 우리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납부를 하니까 제한 납세 의무자라는 표현도 써요. 근데 이 표현은 이제 이론 시험할 때 보기에서 그 글자를 쓰는 게 좀 짧잖아. 그래서 그 글자 한 번씩 언급하면 거주자 비거주자를 세금에 대해서 전부 다 내라 무제한, 국내 것만 내라 제한 납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과세기간은 지금 소득세법이죠.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자, 예외 세 가지가 하나는 태어난 거.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하나는 사망한 거. 사망한 날까지 번 거 세금 내야 돼요. 상속받는 자가. 그리고 하나는 이민 가서 외국으로 출국하면. 제가 진짜 해보고 싶은 건데. 근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녀요.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 다니다가 예를 들어 올해 6월 1일에 그만뒀어요. 그러면 나의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까지가 과세 기간이라고 말하면 옆에 가서 이런 말을 해요. 6월 1일에 죽었냐고 이 사람이. 이 사람 살아있잖아. 그럼 뭔 짓을 해서라도 벌면 그 번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세금 낼 거라 그랬잖아요. 회사 다닐 때는 근로소득이었고 그만두고 나서 사업할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고 뭐든 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전부 다 과세 대상 소득이고 우리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장사를 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그것도 과세 기간에 영향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게 문 닫았으면 회사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전부 다 합쳐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게 우리는 과세 대상 소득이 될 거니까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거예요. 자, 기준 좀 아시겠죠? 그래서 회사 그만두든 가게 문 닫든 그런 건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하고 달리 거주자의 주소지예요. 자, 강남에서 여러분이 친구랑 동업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부가가치세를 안 내죠? 그럼 강남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내라고 잡으러 올 거예요. 근데 친구랑 돈 반반 벌어서 각각 이제 여러분들이 친구랑 1대1로 가는데 뭐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용산에 살고 한 사람은 마포에 살아요. 그럼 소득세를 안 내면 각자 자기 집 관할 세무서, 한 사람은 용산 세무서에서 소득세 안 냈다고 잡으러 올 거고 한 사람은 마포 세무서에서 잡으러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는 그 사업자들의 주소지라는 말은 주된 소재지예요. 근데 주소지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거소지는 머물러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납세지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그런 곳에서 우리가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그런 곳에서 우리는 납세지가 되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될 거예요. 류현진 CF 찍으면 그 CF 찍는 방송국 있는 거기에 있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리할 거라 그 이야기예요. 걔는 대한민국 사람 아니잖아요. 세법상 비거주자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276페이지로 가서 자, 소득세 계산 구조가 있는데 왼쪽에 자, 이건 그냥 전체 그림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총 수익 금액이라고 적혀 있죠. 수입 금액이라는 건 우리 매출액과 비슷한 성격인 거예요. 매출액. 그럼 그 아래에 필요경비를 뺀다라고 적혀 있죠. 그 필요경비가 우리 영업비용, 제조경비나 판관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번 걸 계산할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 금액이 이익의 느낌하고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닌데 여러분이 느낄 때 소득 금액이 이익의 느낌인 거구나. 필요경비가 우리 원가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수익 금액이 매출이다라는 느낌이 들죠. 자, 그럼 이 소득 금액에 소득공제, 세금 안 내도 돼. 세율 곱하지 마라고 하는 걸 빼는 게 소득공제인 거예요. 그럼 그걸 빼면 과세표준이 있죠. 자, 우리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그때 뭐라고 적었던지 기억나나요? 그렇죠. 본 적은 있죠. 그죠? 자, 그때 제가 표현했던 게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소득세 세율은 6%, 15%, 24%의 세율 있죠. 이걸 부과해서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산출할 금액이 과세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율을 안 곱할 금액을 소득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 과세표준 바로 위에 있는 소득공제가 세율을 안 곱할 대상 금액이
소득공제예요. 그럼 이 소득공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높은 구간에 있는 돈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막 낮은 구간에 있는 게 아니고 높은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 소득공제라고 표현하던 게 거의 다 세액공제로 옮겨간 거예요. 세액공제는 보면 그 아래 있죠. 세금에서 빼는 거. 그냥 세금 얼마 금액 안에 빼줄게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 박근혜 아줌마가 잘했어요. 그 아줌마가 낸 아이디어는 아니겠지만 그 시절에 일어난 것 중에 저 김영삼도 엄청 싫어하는데 그 사람 잘한 게 금융실명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장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쪽 안에서 잘한 거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내린 거는 참 잘했어요. 왜냐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그 시골에 있는 동생이 있고 서울에 형이 일을 해요. 시골에서 동생이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당연히 손에 형이 월급 많이 받겠죠. 그러면 당연히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형이 부모님 모시는 것처럼 막 자기 주소로 넣어가지고 부모님으로 소득공제를 받아요. 그 이유가 그 형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소득공제 쪽이 사람 먹고 사는 거 다 빼주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많이 빼야 되니까 형 쪽으로 모는데 괜히 명절 되면 또 동생은 커가지고 형이 큰 득을 보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맨날 얘는 싸우고 막 그러죠. 그게 많이 버는 사람 쪽으로 모아주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세금 6% 맞는 거 줄이는 것보다 40%대 맞는 사람 거 줄이는 게 훨씬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만 원 한 사람 한 명 넣는데 150만 원이에요. 소득공제 받는 게 부모님 들으면 300이니까 40% 구간이면 세금이 120만 원 줄어들어요. 근데 6%면 그거 해봐야 18만 원 줄어들잖아요. 이거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구간 맞는 사람 쪽으로 보내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이 소득공제라는 게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할 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소득공제에서 그래서 세액공제로 보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보험도 많이 넣고 교육비도 많이 쓰고 다 많이 쓰는데 높은 구간이 더 팍팍 줄어드니까 이게 불합리하게 오히려 소득이 작은 사람이 혜택이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 그런 거 빼지 말고 전체 가지고 세금 계산하고 42%다 맞고 아래 가서 그냥 세금 안에서 한도로 빼줄게. 그래서 막 보험료는 최대 12만 원만 빼줄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이 벌던 사람들은 엄청 데미지가 컸는데 우리는 별 느낌이 없었어요. 똑같네 라는 느낌까지 들어. 그런 느낌이라서 좀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우리는 세액 감면이 있고 세액 공제가 있는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게 우리가 공부할 거라서 이야기한 거예요. 보험료하고. 그래서 이 세액 공제를 공부하고 나면 이제 결정세액이 나오고 그런데 이것도 또 잘못했으면 당연히 가산세 내겠죠. 이 소득세 가산세는 우리 시험 차트 아니에요. 그럼 가산세 더하고 그럼 결정세액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혹시 과거에 중간예납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납부한 거 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납부할 세금이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저와 같이 보려고 하는 것 오른쪽에 277페이지에 종합소득의 계산 구조라고 적혀 있죠. 자, 이게 매우 중요하니까 먼저 우리는 종합과세 방식을 쓴다라고 했어요. 그럼 종합과세 방식에서 자, 종합소득을 보면 먼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종합소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데 얘 소득이라고만 적은 거는 내가 번 돈이 아니라 수익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뭐 예를 들면 근로소득은 다른 말로 총급여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 총 월급이 얼마다. 그럼 사업소득은 매출액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하려는 건 실제 세금을 부과할 대상 금액으로 줄여가야 되겠죠. 그럼 세금 부과 안 할 거는 빼버려야 될 거고, 이미 세금 내고 더 이상 세금 낼 필요 없는 것도 빼야 되겠죠. 이미 세금 내고 더 이상 세금 낼 필요 없는 걸 뭐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분리과세. 천만 대 기억하면 훌륭한 거예요. 분리과세도 지금 세율 부과해서 세액 산출할 대상 금액으로 갈 건데 세금 낼 필요 없는 건 뺄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이자 소득에서 우리가 비과세가 있으면 비과세를 빼고, 또 세금 내고 끝낸 분리과세가 있다면 분리과세를 뺄 거예요. 자, 그리고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건 내가 번 돈이 아니죠. 그럼 그걸 빼면 표현이 이자 소득 금액이 나오게 돼요. 이자 소득 금액이. 다음 배당 소득에서도 비과세가 있으면 비과세를 빼고, 분리과세가 있으면 분리과세를 빼고, 필요경비가 있다면 필요경비를 빼고, 배당가산세 크로스업이라는 게 있으면 얘를 더하고, 그러면 배당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잘 나가다가 이상한 영어를 쓰니까 또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그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지금 세금 부과 금액을 하는데, 자, 먼저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우리는 얘 둘이를 합쳐서 얘 둘이를 금융소득이라 그래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할 건데,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이자를 받는 데에 필요경비가 들어갈까요? 들어갈 게 없죠. 배당 받는 데 필요경비가 들어갈까요? 경비라는 건 소비되는 돈이에요. 소비되는 돈이 없죠. 그래서 금융소득에서는 여기에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소득들이에요. 금융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도대체 뭔데 더하냐면, 그로스업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A 법인의 주주예요. 지분율이 20%라고 볼게요. 자, 그럼 A 법인이 100이라는 돈을 벌었는데 이 돈에 대해서 배당을 한대요. 100을 다. 그럼 저는 100이라는 돈을 번 거에 대해서 20%의 지분만큼이니까 배당을 20을 받게 되겠죠. 자, 이 말 이해가셨나요? 그런데 자, 이 회사가 100을 벌었어요. 그럼 배당하기 전에 이 회사는 뭘 해야 되냐면 세금 내야지. 그죠? 그럼 이 회사가 세금을 20%를 내요. 20%를. 그러면 남아있는 건 80이 남겠죠. 그러면 80의 20%니까 저는 배당을 16을 받게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왜 16을 받는지?
이해가셨죠? 그럼 지금 내가 받은 이 배당에 대해서 세금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지금 이 부분 있잖아. 세금 떼이고 나 원래 20 받아야 되는데 세금 떼이고 받은 거잖아. 그래서 16만 받았죠? 지금 4만큼 세금을 낸 거잖아. 이해가셨나요? 그런데 16 벌었다고 또 들어와서 세금 부과하면 이중과세죠. 그죠? 그래서 그 이중과세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부분이 그로스업이에요. 내가 다시 집어넣으래. 그래서 그냥 얘 없이 20 받은 걸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세금 낼 때 우리 세액공제 있죠? 거기에서 배당 세액공제로 빼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들어가면 과세 표준이 커지잖아. 그래서 제대로 된 세금 계산하고 마지막 세액공제에서 배당 세액공제를 할 거니까 지금 이 부분을 그로스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개인 사업자는 이런 방법을 쓰고 법인 사업자는 또 이중과세 안 시키려고 다른 방법을 써요. 그래서 이중과세 때문에 적혀 있는 거다.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우리 사업소득을 보면 자, 비과세가 있으면 이제 비과세를 빼고 분리과세가 있으면 분리과세를 빼고 필요경비가 있으면 필요경비를 빼면 우리는 사업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적는 거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하고 소득 금액은 완전 다른 거라는 느낌 드시죠? 얘는 뭐 세금이든 뭐든 경비든 안 뗀 상태고 여기에서 지금 세금 내기 위해서 세금 안 낼 것도 빼고 내가 번 거 아닌 거 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비과세 사업소득은 당연히 부과 안 하는 거고 이 필요경비는 월세라든지 직원 월급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자, 월세 냈어요. 그럼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소득이지. 내가 번 거 아니잖아. 내가 진짜 번 거에 대한 세금 내야 되니까. 직원들 월급 줬어요. 직원이 번 거지 내가 번 거 아니잖아. 그런 것들은 다 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분리과세를 좀 볼게요. 자, 사업소득은 얘는 참고해요. 사업소득은 둘로 나눠서 사업장이 없는 형태와 사업장이 있는 형태가 있는데 자, 사업장이 없는 형태, 저 같은 경우를 가지고 볼게요. 자, 저 1월 달부터 이 강의료든 뭐든 학원 일한 거든 이렇게 해서 돈을 받을 때 3%를 떼이고 받았어요. 그냥 3.3이라고 말할게요. 왜냐면 소득세는 국세예요. 근데 0.3%는 지방소득세라 제가 3%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우리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 3.3% 떼었어요. 그럼 1월 달 거도 떼었고 2월 달 거도 떼었고 3월 달 거도 다 떼었어요. 저는 매년 5월 달 되면 난 내가 손해봤어요라고 종합소득 신고하면서 난 내 돈의 90% 이상을 썼다라고 신고해서 세금을 90%다 돌려받아요. 3% 떼었던 걸. 지금 제가 그렇게 돌려받는다라는 건 분리과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3.3% 떼이고 더 이상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끝낸 게 아니고 확정신고를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나는 돌려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사업장이 있는 사람은 볼게요. 자, 여러분이 옷가게를 해요. 옷가게에서 내가 돈을 버는 건 어떻게 벌죠? 사오는 걸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사와서 이걸 15,000원에 팔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20,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죠. 그 단계에서 원천징수 해갈 사람이 있나요? 나한테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 있어야 원천징수를 할 거지. 사업장이 있는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를 당할 일이 없어요. 내가 사온 금액보다 비싸게 팔면 돈 남기는 거기 때문에 원천징수 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얘는 원천징수 당할 일이 없으니까 분리과세가 없고 얘는 3%를 내고 끝낼 일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1년 동안 총 얼마 버는지 국가는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한 달만 하고 끝냈지 12달 동안 다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가져갈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는 소득이에요. 분리과세가.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또 실무 일할 때 보면 거래처 사장님이
그 사업장 있는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해요. 누구는 돌려봤는데 나는 왜 계속 내기만 하냐고. 자기는 원천인수를 당한 적이 없는데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암만 설명해도 못 알아듣거든.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대답 한마디에 바로 힘이 빠지면서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구조는 알겠죠? 왜 이 사람은 원천인수 안 당하는지. 누군가가 지급을 해야 원천인수 당하는데 이 사람은 지급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내 소득에 대한 원천인수 의무자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나의 그 돈을 마진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거는 그냥 횡률적으로 3%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을 다시 정리를 하니까 이제도 우리는 완납적 원천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다. 그럼 풀려준비조는 또 다른 사업자든 법인의 그 소득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다 빼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저와 같이 일단 세 개만 받고 우리 좀 쉬었다가 또 이제 근로연금 기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